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2012년 개관 이후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떠한 도움 없이 오로지 국민들의 기부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적극 동참하셔서 행사장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100만인 후원 캠페인 데스크에 많은 후원자 등록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조동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만장에 꽉 찼네요.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의 진행을 이제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는 길게 안 하고요. 조금 이제 모두 바로 비슷하게 좀 해드리면은 좀 탤런트를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달란트고요. 우리는 탤런트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가진 거를 활용을 하지 않고 늘 부러워해. 저 사람 참 잘생겨서 좋겠다. 저 사람 부모를 잘 만나서 좋겠다. 저 사람 DNA가 좋아서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진 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깨려면은 박정희 정신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돼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탤런트, 나한테 주어진 걸 내가 활용하지 않고 왜 남이 갖고 내가 못 가진 거를 갖고 나를 괴롭힐까? 그건 아니잖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10월 유신이 50년 전인데요. 지금 이제 그것이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의식혁명의 발화가 되는 것이 50주년 플러스 1, 2, 3된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겪는 여러 가지 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은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가 어렵죠 보면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뺏는 게 아닌데. 그럼 뭐예요? 남한테 뭐 어필하고 남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나를 만들어야만 사실은 남의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잖아요, 보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수들이 각양각색의 어떤 창법으로 각양각색 노래를 갖다 만들어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등비등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조물애기 중에 우뚝 선 조용필이 있고 그 조용필 때문에 우리나라 가요사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도 보면 박정희 어떤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참 굉장히 저는 고마운데요.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 행락철이죠. 그렇죠. 좀 단풍 좀 좋습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행락철에 토요일에 바깥에 안 나가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애국자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애국자가 대한민국을 부강하는 것이 팔지 않기고 말이죠. 툭 하면 무슨 남 탓이나 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따라서 우리 뭐냐면은 이 자리에 어떤 분이 모였었을까? 한번 서로 좀 얼굴을 좀 봐주세요. 서로들이 보세요. 왜냐하면 이 행락철에 토요일날 2시에 마다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박정희를 배우자. 그렇게 결심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금방 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이제 하시겠지만은 어려운 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기존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게 어렵듯이 남의 생각을 갖다 그거를 조금 좀 뭐죠? 좀 비워내고 거기다 우리가 동의하는 그 생각으로 바꿔 넣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지금 좌파는 죽어라고 그걸 닫잖아요. 좌파는 틀린 거 알아요. 하지만 좌파가 틀렸다고 자복하는 순간에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을 갖다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냥 좌파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좌파의 잘못된 생각 일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우파의 건강한 정신으로 바꿔 넣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입니다. 그 행사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50주년을 반추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 정도 하고요.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조크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세 분을 이제 토론 이제 전에 이제 발제를 이제 모시는데, 되게 보면은 우리 그 저기 한승희 박사님은 아마 되게 가나다 수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처음에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맨날 끝에. 그렇죠. 가나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다 역순으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좌하고 하늘 보세요. 원래 가나다 순서대로 하면은 좌성의 원장님, 그다음에 주익성 박사님, 그다음에 한승희 박사님인데 파격적으로 오늘에 한해서만 가나다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승희 박사님을 먼저 모시고요. 그러고 20분 정도 이제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바로 이게 흐름이 끊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익종 박사님, 그 다음에 좌승희 원장님 이렇게 20분씩 얘기를 하고요. 저는 중간에 개입을 안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종합 토론에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같이 토론에 이제 초빙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자, 그 다음에 뭐 토론을 오건하지 않은 사람의 재능은 뭐냐면은 기존의 자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행락초에 이 2시에 바깥에 안 나가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잘 활용을 해서 토론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한승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먼저 주셔서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먼저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좌승희 원장님께서 박정희 경제학에 대해서 아주 참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조동근 명예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살 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박정희 경제학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찾아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 20분 동안에 이 주제를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좀 벅찬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발제이기 때문에, 주제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발표를 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따가 토론 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최대한 제가 답을 해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 생활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과 경제운영 계획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얼마 전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초기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 김준경 KDI 원장님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도 많이 주시고 해서 우리 경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리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었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렇게 참 영광스럽게도 발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주제는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인데요.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의하고 수출진흥 확대위 두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회의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녹음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또 책자로 그 당시 KDI에서 중심이 돼서 발간이 됐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체의 도입 배경과 의미, 그리고 두 회의체의 운영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 두 회의체에서 우리가 정책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나서 성공 요인을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KDI에 잠깐 있으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아시아권의 개동 공무원들이 연수를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동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참 청렴하셨다는 데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내부 박스도 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대일 청구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오롯이 경제개발에 사용을 했다. 자기네 나라 지도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 뭐 여름에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도 잘 안 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제가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 당시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얼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리고 갔었죠. 그때 그 병원 원장께서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참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모시고 온 사람들이 절절 매가면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밑에를 쓱 들어봤더니 이 혁기가 완전히 달아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했다는 거고, 구두도 물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 관저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이제 벽돌을 넣을 정도로 물도 절약했다. 그렇게 청렴하고 검소하게 지내신 정치 지도자였던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일본 대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한강에 어떤 기념물 같은 것도 하나도 없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 헤이츠 도입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60년대 초에 경제개발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모자라서 애국 원조 의존하는 아주 그런 가난한 나라였죠. 주로 이제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라는 것은 대내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각 부처의 경제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그런 회의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어떤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요, 그 당시 우리가 생량 사정도 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조금 덜어서 모든 그릇인데 저게 좀덜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데 그걸 모아서 마을에 와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또 다른 공동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정도로 그 당시 우리가 어렵지만 또 이렇게 협동해서 살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판잣집, 뭐 이런 판잣집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아주 이렇게 머리에 잔뜩 이고 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청계천의 1960년대 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라는 거는 처음에 혁명 주체 세력들이 처음에는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주간 단위로 보고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월간 경제동향보고라는 말이 1962년에 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하는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 그때만 해도 월간 단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었고, 저것이 65년 1월부터 정례적으로 매월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했던 걸 우리가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역할인데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면 1년 단위로 이거를 업데이트처럼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생기면 정책 아젠다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갔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매 월간 단위로 또 그런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그때그때 발생하는 경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책도 세우고 또 관계부처 간에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갔던 그 장이 바로 월간경제 동향보고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제 관련들과 포인트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포인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좀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참석자들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경제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핵심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핵심되는 이런 분들이 경제개발의 실행 주체이면서 또 파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진행은 맨 처음에 매월 그 월간경제 동향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보고를 하면은 그때그때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한 특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마을운동 사례 보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시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개최 빈도는 65년 1월부터 79년 9월까지 총 147회 개최가 되는데요. 이 편은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79년까지 저 박스 속에는 개최된 날짜고요. 맨 오른쪽 칼럼은 그 연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 12달 중에 11번 정도씩 계속 개최되다가 마지막에 조금 횟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저럴 정도로 월간경제동아보고회가 박대경 대통령 주도에서 정말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쩌임새 있게 촘촘하게 이렇게 개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당시 경제기획원 회의실,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렇게 회의에 참관해서 이렇게 하는 누가 영접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거를 소개를 해 올렸고요. 그래서 특징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그 참석한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다 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경제동향 보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하는 분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정부가 저런 방향의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는구나, 저런 내용들이 요새 우리의 중요한 어젠다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쪽의 정책에 대한 실무 역할도 했었다. 그 다음에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세부 시행과 논의하는 장이다. 그래서 정책에 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챙겨보았던 그런 회의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관료들 중심으로 회의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생활 지도자라든지 일반 민간인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물론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독재 체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민간인들을 저 회의에 참여시켜서 민간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타이틀도 당시에 정책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월드뱅크에서요. 그 당시 김용 총재께서 계실 적에 집행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시고 했는데요. 뭐냐면 정책이라는 거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토니 블레어 총리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수상이 주재하는 이런 회의체에서 국가의 중요 아젠다를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모양을 냈는데 월드뱅크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지? 옛날에 그 월간경제동향 보고를 보니까 이건 매월 한 번씩 했네. 그리고 다루는 어젠다도 국정 거의 전반에 걸친 아젠다를 다뤘던 거예요. 둘 다 최고 정치 지도자가 주재했던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은 벌써 우리가 7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는 저런 정책 집행에 대한 어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김용 총재 같은 분은 한국을 모범사례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진흥 확대인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개발재원이 60년대 초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국내 저축률도 좀 모자랐고 그래서 수출 주도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 그래서 그런 수출의 중요성을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수출진흥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회의 주제는 이제 내각수반인 국무총리가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관계부처 간의 정책 조정이 아무래도 한계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부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런 회의체가 65년 2월에 이렇게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석자들은 당초에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부처 장관과 하는 총재,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농협이나 이런
이런 관계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1972년 1월에 보면은 그 1월, 6월, 8월 이렇게 보면은 참고로 맨 처음에 70년 1월 같은 경우는 수출 유공자를 항상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무부 장관 발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대통령 후시까지 한 2시간 내외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월간경제 동향 보고회하고 큰 차이점은 월간경제 동향 보고회는 경제기획원 회의실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당시 중앙청 지금은 국립박물관 쪽에 거기서 이제 지금 없어진 중앙청 건물 거기서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책관리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정한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건데요. 우선 회의에서 다루어진 정책 중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는 그런 국정 어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챙겼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과 산림독화에 대해 두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A자 도입 문제라든지 식량 증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공업화 정책 문제 이런 것도 월간경제 보고에서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좌수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 1971년에 월간경제 동향 보고를 하면서 이게 농가 지도자들도 한번 참여를 시켜서 우수 사례를 갖다 발표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72년 4월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좌수희 원장님께서 차별화 이런 말씀, 또 시장경제 원리, 뭐 경쟁 원리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못하는 그런 마을에 아무리 지원해도 소용없다. 잘하는 마을에 더 잘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전기를 우선 공급을 해주자. 근데 못하는 마을에다 전기를 공급해줘봤자 저기 나옵니다만은 뭐 화투치기나 하고 뭐 쓸데없는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했더니 이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비파부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기가 70년대 말에는 거의 100% 농가에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사실이 이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62년부터 5개년 계획 1차 계획을 해서 79년까지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9%나 됐습니다. 실질 기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는 굉장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된 건 뭐냐면 저 70년대 말고 밑에 보면은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 좀 추월했다는 의미죠. 그런 걸로 봐서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농촌과 도시 간의 그 소득 격차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소득 분배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녹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녹취록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농림부 관계자가 뭐냐면 임종국 씨라는 산림 아주 잘한 그런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장성부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임종국 씨라는 그런 산림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쭉 다 들어보더니 저 빨간 글씨만 보시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면서 빨간 글씨로 하면 농림부 장관 이번에 지방에 갔다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정말 대단한 그 힘을 가지신 대통령께서 관계장관한테 바로 손을 가리키면서 내가 지방에 다녀보니까 이러저러한 데서 문제가 있었어.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챙겼다는 거. 이게 참 그 박 대통령의 큰 정말 그 우리한테 좋은 그런 덕목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 임종국 씨 하고 있는 그 산림에 각도 산림관계관을 또 농림장관이나 산림청장 한번 현재 데리고 가서 직접 한번 봐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공무원들 탁상 현장에서 잘 모릅니다. 고소도 타고 오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하는데 요점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대해서 좀 현장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임종국 씨 말고도 다른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모시다가 우리가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더 어떤 인센티브 주지만은 또 못하는데도 그 잘하는 데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양묘사업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식목 행사죠. 그래서 요건 건모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여기 오늘 김중현 전 원장님한테서 제가 많이 배운 건데,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그 식목 그 한때다가 경상도 쪽의 공무원들을 와서 거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은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제대로 이게 활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활착률이 90%가 이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게 시차를 두고서 사진 촬영한 모습인데요. 살림이 우거지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림 녹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6년 만에 달성을 했고요.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여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개도국이라는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수출진흥 확대인데요. 그냥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무지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수출을 우선 하자. 주로 이제 1차 산업 중심으로 하자. 가발이나 농산품 중심으로.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저 말씀 논의가 됐던 것처럼 종합공업이 되면서 공산품 위주로 해서 수출을 또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우리가 수출만 할 게 아니라 수출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수입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흐름이 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만 해도 수출, 양적인 측면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2단계에 가서는 고급 중심으로, 공산품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또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교역 상대국에서 그러면 한국도 시장을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따지면은 외국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제품도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산업의 어떤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수입 개방을 하면서 수출을 늘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77년 12월 22일 날 드디어 수출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해서 광화문에 저렇게 아치도 세우고 했던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 저기 치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20년대 중반만 해도 5천만 불 정도밖에 수출을 못했는데 드디어 1억 불 수출한 게 이제 64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5년 지난 오늘날 다시 말해 77년에 와서 보니까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서 100억 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기념사 했던 겁니다. 서독이나 일본에 비해서 10억 불 수출, 100억 불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훨씬 우리는 짧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파란 것이가 뭐냐면 이 기쁨과 보람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고귀한 땀과 붉은의 진념이 낳은 값진 소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당시 그 뉴스위크 커버 스토리인데요. 한국인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고급 구조와 국민 생활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일본인을 게으른 산업으로 세계 유일한 국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요인인데요.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뭐니 해도 올강에도 동양보고에 있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최고 정치 지도자가 직접 거기에 회의 주재를 하면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같이 장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업을 해나가고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지 않느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 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또 후속 지시도 바로바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을 해나가기 때문에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오양정제 동해공역에 성공을 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수출진흥 확대도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를 했고 물론 정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민간 수출업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자원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고 또 다른 그 대외 통상 환경도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집행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추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요. 우선 조직의 임무와 정책 목표가 명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월간계 동료라든지 수준 확대를 통해서 어떤 임무 각각 그 회의체별로 임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료했었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신념과 리더십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정책 집행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 주변의 환경관의 유연한 대응력이 필요하다.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 발제를 이렇게 좀 드리고요. 나중에 질문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을 올리겠습니다.